아, 아이폰 12 지금 살까? 지금 사면 후회하는 거 아니야? 아니, 올해 아이폰 50이 나왔다는데 이걸 사야 되나, 할멈? 에이, 지금 사면 내년에 후회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리뷰하는 대학원생 김미키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바로 올해 나오는 아이폰 13 혹은 12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이폰 12 시리즈가 출시된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저는 아이폰 10을 원래 쓰다가 아이폰 12 프로로 최근에 바꿨는데요. 오늘 영상은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아이폰 12 시리즈의 장점 그리고 단점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현재까지 나온 아이폰 13 루머들을 총 정리하면서 아이폰 13을 기다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 다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디자인과 기본기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올해 아이폰 12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바로 디자인이죠. 올해가 슈퍼사이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슈퍼사이클이란 아이폰 6, 7, 8 그리고 아이폰 10, 10S, 11 프로까지 또 이제 아이폰 12부터 새로 시작하는 이 동일한 디자인 랭귀지를 가지고 가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 슈퍼사이클의 핸드폰을 바꾸면 좋은 게 사람들이 디자인이 바뀌었으니까 이목이 집중이 되고 그리고 오래 써도 오래 쓴 것 같지 않다는 장점이 있죠. 저와 같은 관종들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AP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사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아이폰은 최근에 안드로이드랑 비교했을 때 약 1, 2년 정도 앞선 성능을 항상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더 말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좀 들어가 볼까요? 카메라가 예를 들어 스마트 HDR이 더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조금 더 쓰는 사람들에게 와닿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먼저 더 넓어진 화각의 셀피 카메라입니다. 이거는 아이폰 11 시리즈 때부터 적용이 됐던 건데 보다 더 넓어진 화각으로 사진 찍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특히나 영상 통화를 할 때 얼굴만 화면에 꽉 차 있어서 저는 그게 항상 별로였는데 단체샷을 찍을 때나 영상 통화를 할 때 조금 더 여유 있는 화각으로 통화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특히나 동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의 경우 아이폰 10S 때부터 적용된 손떨방 때문에 화각이 더욱 좁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또한 해결해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물 사진 모드입니다. 이제 프로 모델만 두 가지 화각을 다 가지고 있고 일반 모델의 경우 1X 즉 광각 화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시면 이 인물 모드의 두 가지 화각이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작년부터 들어갔던 게 바로 야간 모드죠. 작년에는 이제 광각 카메라에만 들어갔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면 카메라, 광각, 초광각 이렇게 세 개의 카메라에 야간 모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아직 망원은 안 돼요. 그리고 12 프로 시리즈만 가능한 게 바로 이 야간 인물 사진이 가능해졌죠. 또한 12 시리즈 전체부터는 야간 타임랩스도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땐 2년 안에 망원 카메라도 야간 모드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들어가 보면 저는 6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제 어두울 때 자동으로 30프레임 또는 24프레임까지 프레임 수를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밝기를 올려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폰 10S부터 이제 스테레오 녹화 그리고 듀얼 레코딩 또한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아이폰 11 시리즈부터 가능해진 것이 바로 전면 카메라의 4K 녹화 그리고 오디오 줌입니다. 이번 12 시리즈부터 적용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돌비 비전 HDR인데요. 저는 동영상을 자주 찍는 사람으로서 이게 큰 의미를 가졌던 게 설사 동영상을 HDR로 출력을 하지 않더라도 컬러 매핑을 할 때 HDR 영상이 상대적으로 정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컬러 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윈도우가 넓어져서 좋았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통신칩이 기존에 신호도 잘 못 잡고 속도도 느리기도 소문이 난 인텔에서 벗어나 퀄컴으로 드디어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LTE 속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아이폰 10S 시리즈부터 듀얼 심이 가능해진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 본진 통신사를 이제 eSIM으로 깔아놓고 있으면 이제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 그 현지 유심을 끼워서 데이터를 사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사용을 하면서 내 이제 한국에서 오는 전화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사들이 eSIM에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서 현재까지는 T+에서만 eSIM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중국 홍콩에서 구매하는 아이폰의 경우 물리 듀얼 심이 가능하니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12 시리즈에서 애플이 광고를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맥세이프죠. 저는 맥세이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이제 무선 충전을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맥세이프의 경우 충전을 하면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더라도 손에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스펙상으로 나와 있는 15W의 경우 최대 출력일 뿐이고 실제로는 발열 문제 때문에 유선 10W보다도 훨씬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X에서 넘어오면서 저한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유튜브를 4K로 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나 세로 영상의 경우 기존에는 480p가 최대 레졸루션이었는데 지금은 4K 영상을 짱짱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엄청 큰 소확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단점 들어가 볼게요. 자, 역시나 디자인 플러스 기본기부터 다뤄볼게요. 이건 아이폰 12 프로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무게가 189g이에요. 기존의 아이폰 X의 174g보다도 훨씬 무겁고 아이폰 12랑 비교하면 정말 많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200g이 넘어가는 거는 잘 못 쓰겠더라고요. 두 번째 단점, 여기 써있는 그대로 읽을게요. 제가 2021년에 이 정도 노치 크기 실화인가 싶음. 말해 뭐 하겠습니까? 네. 노치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단점, 3D 터치가 아이폰 11 시리즈부터 확실히 다 없어지게 되면서 저한테 가장 유용했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제 키보드를 3D 터치해서 커서로 옮기는 기능이었는데 이제 스페이스에서 그게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3D 터치로 쓰던 게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단점, 2020년부터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잠금을 해제하는 게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비록 와치OS 7.4에서 마스크를 썼을 때 애플워치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정하고 카카오톡 같이 앱 안에서 잠금을 요하는 경우는 해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역시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줌 성능의 제한이죠. 갤럭시는 지금 막 3배 줌에 10배 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비싼 모델의 줌이 2.5배에 달한다는 건 큰 단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 유출된 소식에서도 아이폰은 뭐 이제 5배, 10배 같은 줌을 넣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했던 게 초광각 센서가 저조도해서 너무 기능이 별로예요. 설사 야간 모드를 활성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광각 렌즈를 써야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야간에서는 건질 수 있는 사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정말 큰 단점 중에 하나죠. 5G.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애플이 키노트에서 5G를 정말 몇십 번 말할 정도로 5G를 정말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큰 단점으로 다가왔던 게 오히려 저는 이게 지역적인 문제일지는 모르겠는데 5G를 켜놨을 때 배터리 소모량이 정말 빠르다고 느꼈어요. 애플이 이거를 해결을 한답시고 5G랑 LTE랑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스위치를 해주는 기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눈에 띄게 닳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올해 120Hz 화면이 못 들어간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5G를 넣고 싶었으니까. 다음 단점,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부터 들어간 게 바로 이제 라이다 센서인데요. 라이다 센서 앱이 초반에는 조금 나오는가 싶더니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요새 너무 개발이 뜸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3D 터치처럼 버리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 단점, 갓성페이.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너 미국에 있으니까 애플페이 쓰면 되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도 애플페이 안 되는 곳 많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지금부터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아이폰 13을 사야 되는가 혹은 아이폰 12 프로, 12를 사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이폰 13에 대한 유출 총정리 들어갑니다. 사이즈는 6.7인치, 6.1인치, 5.4인치 그대로 두께만 0.26mm 정도 두꺼워질 수 있다는 소식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노치 얘기를 조금 더 한다고 했었는데 노치 역시 유출된 소식에 의하면 조금 더 얇아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스피커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노치 사이즈를 줄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TB 옵션이 추가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에 USB-C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애플에서 내놓은 대책은 바로 포트리스 아이폰입니다. 단자를 아예 빼버리겠다는 거죠. 존 프로서의 소식에 의하면 적어도 한 개의 아이폰에서 포트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스마트 커넥터가 들어간다는 소식도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올해 애플이 새로운 무선 충전 액세서리 맥세이프를 내놓았는데요. 이것으로 충전에 대한 문제는 해결했다 치더라도 아이클라우드를 모두가 돈을 내고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튠즈를 통한 유선 백업에 대한 방안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포트가 없어지면 어떤 게 좋아질까요? 제 생각에는 배터리 효율도 증가하겠지만 그것보다 스피커의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15는 5나노 플러스 공정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고요. 이제 4나노나 3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내년, 즉 2022년에 나오는 아이폰에 탑재될 거란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던 120Hz는 아이폰 13 시리즈에 탑재가 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삼성에서 공급하는 LTPO 디스플레이를 넣게 되면서 배터리 효율을 그만큼 끌어올릴 수 있게 돼서 탑재가 가능해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상시 표시 기능, Always On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아이폰에 탑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까 제가 페이스 아이디 관련 뒤에서 더 말씀드린다고 했던 이야기, 바로 지문인식 센서의 탑재 여부입니다. 지금 정말 많은 루머가 화면 내장형 지문인식이 들어갈 거라고 그걸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게 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이패드에 들어간 지문인식 센서를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파워버튼에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든 저찌됐든 지문인식 센서는 올해는 들어갑니다. 자, 다음으로는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카메라는 사실 많이 이야기할 게 없어요. 유출이 많이 안 된 게 아니라 카메라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될 예정이기는 합니다. 먼저 지금 프로맥스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7매 광각 센서가 전 모델로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센서 시프트 방식의 손떨방도 같이 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라이다 센서가 전 모델로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라이더 센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물 모드 비디오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은 기존의 11 시리즈든 12 시리즈든 저조도 성능이 아주 안 좋았던 초광각 센서가 f2.4에서 f1.8로 더 빠른 조리개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망원 렌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유출이 되지 않았는데 한 가지 유출된 정보가 있다면 2.5배, 그러니까 프로맥스에 지금 적용된 이 망원 렌즈가 일반 프로 모델에도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이폰 12 시리즈는 퀄컴 X55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13에서는 동일한 퀄컴의 X60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칩을 활용해서 통신 시 전력 효율을 최대 3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와이파이 관련 소식으로는 와이파이 6E 스탠다드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6GHz 대역폭을 지원한다는 점이겠네요. 출시 스케줄에 대한 정보로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정도 모든 스케줄이 지연이 됐었는데 올해는 지연되지 않고 기존의 9월 공개 10월 출시의 스케줄을 그대로 가져갈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드려야겠죠. 자, 아이폰 12 프로가 나온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지금 구매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올해 휴대폰을 바꾸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올해가 슈퍼사이클이었기 때문이죠. 이 다음으로 디자인 변화는 2023년에, 내후년에 일어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어떤 모델을 사야 될까요? 자, 맥스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나는 큰 화면을 좋아하는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나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들어봤는데 무게가 이 정도면 쓸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맥스 추천드립니다. 자, 아이폰 12 미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5 또는 5S, SE 1세대에서 교체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 특히나 지금 아이폰 12 미니의 판매량이 저조해서 혹시 보조금이 더 나올 수 있으니 그거를 노려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남은 게 이제 두 개죠. 아이폰 12와 12 프로인데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관건은 디자인을 제외하면 인물 모드 화각, 그리고 야간 인물 모드 대 무게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자주 촬영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사실 프로 모델을 추천하는데요. 생각보다 망원 렌즈가 쓸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HDR 60프레임이나 프로 로우 같은 경우에는 프로 모델만 지원하니까 그것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올해 말을 기다려야 되는, 아이폰 13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기다리는 사람. 120Hz 디스플레이가 정말 의미가 크신 분들. 두 번째, 초광각 카메라의 저조도 성능, 그리고 AF 탑재로 인한 근접 촬영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지문인식 센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건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내년 혹은 그 이후를 기다려야 되시는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을 기다리시는 분들. 폴더블 아이폰은 2년 내에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치가 아예 없어지길 바라는 분들.
특히나 페이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아이폰의 경우 UDC만 가지고는 안 되고 도트 프로젝터나 IR 카메라까지 가려야 되기 때문에 노치가 없어지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 구매를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이폰 유출 관련 소식들도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까지 꾹꾹 눌러서 영상 뜨자마자 확인하세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국에서 리뷰하는 대학원생 김익희였습니다. 안녕. 올해 아이폰 50이 나왔다는데 아이 할멈 미치겠네. 연기를 연기학원 다니던지. 아니 오래 샀다고 후회하면 어쩌? 에? 이거 오래 샀다가 후회하는 거 아니야? 내년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 할멈 됐어. 못하겠어.